얼마 전에 0.25를 인상을 했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금리를 인상할 때마다 0.25%씩 인상하는데 이 빅스텝이라고 그러죠. 큰 발걸음. 그러니까 한 번에 계단을 0.25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0.5를 올라가겠다라는 걸 말했습니다. 지금 이 0.5의 빅스텝을 하는가 안 하는가가 세계 경제에 줄 충격이 매우 크다 해서 다들 주시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 파월이 얼마 전에 금리를 더 빨리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리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이번에는 한 번에 0.5%씩 올리는 게 적절하다면 그렇게 할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이 아주 공격적으로 금융통화정책을 사용하겠다. 그래서 미국의 물가가 3개월 연속으로 7%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이 돈을 얼마나 많이 풀어서 거품이 얼마나 심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이 풀린 돈을 갖다가 걷어들이기 위해서 금리 올리는 것 말고도 뭘 하고 있습니까? 금융 긴축이라고 해서 QT라고 시중의 돈을 걷어들이기 위한 지금 역할을 시작하고 있죠. 이 속에서 금리까지 같이 올리는 겁니다. 자, 금리를 올리면 미국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니까 우리가 미국의 국채를 사야 되겠다.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시중의 돈들이 전부 국채를 사는 쪽으로 가면서 돈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돈이 줄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거라고 보는 거죠. 문제는 미국의 이 기준금리가 결국 한국의 기준금리에 영향을 미쳐서 한국도 금리를 올려야 된다. 만약에 한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자본들이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크면 여기 왜 있겠어요? 다 가버리죠. 그러니까 한국도 금리를 같이 올려야 된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이 부채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가 하반기에는 완화될 거라는 전망이 무너지는 바람에 5월 달에 연준이 0.5%를 올릴 거라고 지금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스태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고 미국의 국채 금리와 유가가 일제히 같이 급등을 하면 경기 침체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부분, 즉 스태그플레이션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요소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요인이 되어서 더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를 올려도 잘 잡히지 않으니까 이제 0.5%로 올리고, 그래도 잘 안 잡히니까 앞으로 내년까지 10번을 올리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비춰지겠죠. 그런데 지금 한국의 은행들이 말입니다. 겉으로는 윤 정권 눈치 본다고 전세 대출 문턱 낮춰준다. 그러면서 이 실수요자들이 지금 숨통이 트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대출과 관련해서 요즘 집값 하락 그런 부분 때문에 대출에 대해서 지금 늘어나지 않고 다 관망 중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재밌는 기사가 하나, 코로나 부실 터진다. 충당금 3배 늘린 은행 해가지고 코로나 금융 지원 올해 종료 때 깜깜이 부실 터질 가능성이 있다. 은행이 대손 충당금을 대폭 늘리고 있다. 그래서 부실 채권의 3배인 38조 원으로 이렇게 했다. 부실 채권 비율이 작년 말 0.5%인데 분기 연속 줄어 역대 최저 수준이다.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자, 인수위용 그런 기사라고 보이는데 충당금을 3배를 늘렸다는 것은 자기들도 뭔가 터질 줄은 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부실 채권의 규모가 아주 작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월 12일 날 한국의 자영업 부채가 900조를 돌파했다. 지난해 말이 887조 5천억이고 그리고 지금 900조를 돌파했다라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영업자 부채는 그 전년 2020년보다 29.6%, 약 30% 증가한 규모라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의 대출이 580조쯤 되고 그리고
가계 대출이 310조쯤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890조. 근데 지금은 이제 900조를 훨씬 넘었을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받은 사람의 숫자는 257만 명이고 2019년 4분기보다 65만 8천 명이 늘어났고 1인당 대출액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이게 한번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257만 명이 3억 5천만 원씩을 대출에 있다, 평균. 그래서 비자영업자의 대출 9천만 원의 4배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영업자 대출을 정권이 무리하게 해소하면 연쇄 폐업 등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서 문 정권은 3월 말에 종료할 예정이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한 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해서 9월 달까지 끌어갔다는 거예요. 자, 중소기업연구원은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채는 사회 안전망과 부동산, 즉 집의 담보 등으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집을 뺏기고 망하면 그야말로 빈곤층으로 전락한다. 그래서 이를 고려한 대출 회수를 해야지 무조건 대출 회수를 하면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이 복지 대책과 그야말로 금융 정책을 혼돈해서 연구소라는 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엊그제 3월 20일에는 한국의 민간 부채가 한계에 봉착했다. 국제결제은행이 경고를 했다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민간 부채 규모가 지금 너무 크다는 거죠. 10%가 넘으면 이 신용갭이라는 부분에서 경보가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18.9%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GDP 대비 민간 부채, 즉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합한 비율이 장기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보여주는 지표고 비율이 높을수록 부채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에다가 자영업대출까지 이렇게 뒤섞여서 부채 비율이 급상승했고 한국의 민간부채에 대해서 국제결제은행에서 BIS가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경제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벗어나서 외부 충격 때는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 세계에서 일본, 태국 다음으로 3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가계 대출은 꺾였지만은 자영업자 대출이 새 경제 내관이 된다. 저도 여러 군데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이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 신용보증이나 여러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갖다가 보증을 세워서 은행에서 받고 결국은 그 대출을 갚을 여력이 안 되면서 이거 터뜨려버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건 나쁜 일이죠. 자, 올해 5대 은행의 소호 대출이라는 것이 4조 원이 급증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영업자 대출을 소호 대출이라고 부르는 모양인데 가계 대출은 3조가 줄었는데 자영업자 대출은 4조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10명 중 1명은 금융기관 3곳 이상의 다중채무자에서 전체 금융시장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월 달에만 1조 7천억, 2월 달에는 2조 1100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달 만에 이렇게 늘어났으니까요.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중채무자, 이 다중채무자라는 사람들은 이거 돈 안 갚습니다. 떼먹을 사람들이 솔직히 이야기하면요. 그래서 소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수는 276만 9,609명이에요.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이 가운데 10%인 27만 2,308명이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렸고 다중채무자 수는 2019년 말에 13만 명이었지만은 2년 만에 2배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또 금액 기준으로 이 소대출 잔액이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632억, 그리고 그 중에 24.8%인 157%가 다중채무자가 보유한 대출금. 이 사람일수록 또 많이들 빌릴 수 있는 대로 앞뒤 안 가리고 막 빌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자영업자 대출이요. 640조는 될 건데 그 중에서 160조 이상이 제가 볼 때
부실하게 됐다. 그럼 못 갚는다는 겁니다. 안 갚아요. 그거는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자,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6%가 됐어요. 금리가. 집을 가지고 돈을 빌리고 그 금리가 6%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요즘 금리 인상이 일반 은행들에도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436만 명의 다중 채무자가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건 국회에서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자영업자는 27만 명 정도 있는데 그럼 지금은 훨씬 많겠죠. 은행 카드사 등에서 3건 이상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가 436만 명입니다. 전체 대출 채무자 1760만 명의 22%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금융기관에 빚을 진 사람들 가운데 5명 가운데 1명이 다중채무자. 자영업자는 10명 중에 1명인데 일반 대출자들은 5명 중에 1명이다. 자, 그래서 다중채무자 증가폭이 3년간 연평균 증가폭의 2배나 지금 늘었고 다중채무자 대출 금액도 6개월 새 29조나 늘어났어요. 지난 한 해 동안에 2020년 한 해 동안에 31조가 다중채무자가 채무 비율이 늘어났는데 다중채무자의 채무액이 늘어났는데 작년에는 6개월 만에 29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신용이 낮아서 이금융권, 대부업, 또 사금융 등에서 돈을 빌어서 다중채무자가 되고 있죠. 자, 문 정권이 자기들 정권에서 안 터뜨리려고 작년 하반기부터 엄청 부채 빚을 빌려주지 말라고 은행을 쪼았습니다. 그렇게 쪼고 해도 가계부채가 1900조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정권이 대선을 앞두고 이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를 했는데 6개월 더 유예했죠. 회수 못한 돈이 284조인데 소상공인 대출 상환 유예를 또 연장해줬다. 그래서 연착륙 실패할 때는 대대적 줄도산이 우려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출 만기 연장이 270조, 원금 유예가 14조 3천, 이자 유예가 2,400억 이렇습니다. 자,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은 제조업 세계 중에 하나는 이자도 못 갚는 좀비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실증후 제조업종의 비중이 한때는 79%까지 높아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좀 더 엄격하게 조사를 해보니 좀비 기업, 즉 망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 40%나 되고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못 버티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금리 인상이 가중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결국 한국에 금융위기가 와서 수백 조가 터진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는 거죠.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